지금부터 코리아 AI 파스 서밋 2024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행사 시작 전에 간략하게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과 파스 전문 기업의 기술 강연, 전문가 특별 강연, 그리고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이벤트와 파스 전문 기업들의 부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품 추첨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자리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2회 코리아 AI 파스 서밋 2024는 지난해 제1회 코리아 파스 서밋 2023을 통해 민간 상용 파스의 기술력과 우수성,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국내 파스 대표 행사로서 올해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핵심인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의 활용과 확산, 그리고 국산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코리아 AI 파스 전문 기술 컨퍼런스라는 의미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서밋에 앞서 파스 지원분과 위원장이신 나무기술 정철 대표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스 지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소감으로 오늘 아침에 감개무량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회의 K-파스 서밋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산업협회와 같이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파스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고 또 파스가 우리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뿌리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여러분께서 많이 참가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VIP룸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AI의 그 정부에서 오신 우리 김경만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바라보신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도 파스가 클라우드의 핵심이고 또 AI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10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 감개무량한 마음을 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K-AI 파스 서밋에서 민간 파스 플랫폼 기업들 및 업계 관련 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금일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행사를 주최한 클라우드 산업협회 최주용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국장님, 4차 클라우드 기본교육 분과위원장 양희동 교수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K-AI 파스 서밋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인공지능 구현의 필수적인 파스 플랫폼 전략과 기술을 확인하는 최초의 민간 파스 업계 행사입니다. 파스 지원분과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조성 및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산업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정책 제언과 민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업계가 똘똘 힘을 합쳐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업계 관련자 여러분과 정보 관계자 여러분,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들은
ICT 산업에 있어서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종속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선진 기술력과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 즉 파스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확장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종속 탈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파스 업계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본격화하며 단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넘어 앱 개발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파스는 인공지능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개발자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AI 모델을 구축, 배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전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AI와 파스에 관련된 장표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대로 AI 관련된 분들은 너무나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현재 오픈 AI가 챗GPT를 2022년 릴리즈를 하면서 그때부터 생성 AI가 AI뿐만 아니라 파스 업계도 많은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규모의 경제는 이건 매개 변수를 위주로 해서 나온 장표인데요. GPT-4o 약 1.5에서 1.7조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의 팜2,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바이두가 보시는 대로 어니가 4.0을 하면서 1TB의 1조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LML을 쓰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약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이상의 사용자들이, 기업들과 포함한 사용자들이 어니 4.0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니 4.0이 챗봇을 냈는데 바이두가 챗봇을 낸 어니 챗봇은 말씀드린 대로 2억 5천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동남아 및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렉션,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아시다시피 1.5조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MS와 잘 아시다시피 오픈 AI, 챗GPT-4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제일 잘 나가는 우리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물론 아시다시피 클로드에 3.0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관계라든가 개인 정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자체 개발하는 걸로 해서 약 2조 개의 매개 변수를 위한 올림퍼스를 조만간 출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세계 빅테크들의 경쟁 하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 있냐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10조 개 이상의 매개 변수가 출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빅테크들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GPU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인프라를 확보해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더불어서 AI 응용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들이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미국만 해도 약 6,000개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4가지 모델, 언어 모델, 이미지 모델, 음성 모델, 비디오 모델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국내 해외 유명한 스타트업들만 모아놨는데요. 이거 보시는 대로 약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이미 투자를 받아서 활발하게 자체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최근에는 잘 아다시피 어시스턴트, 즉 개인 비서를 위한 것, 그 다음에 로봇 쪽에 AI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 구글에서 최근에 말씀하는 걸 보면 AI가 발전해서 2028년까지는 10억 개의 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앱으로 나와서 앱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쓸 수 있도록 활성화될 거로 예상하는데요.
그러면 저희 같은 기업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이 AI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고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거대 AI 서비스를 그냥 빌려 쓰는 방법, 돈을 내고 빌려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작은 기업에서 만든 AI 모델을 사와서 구축형이나 설치형으로 사와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직접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를 구입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다가 쓰는 방법과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느 거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기업들을 만나 보면 마주치는 프로젝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인재가 부족합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빅테크에서 받는 연봉이 50만 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50만 불을 받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올 리가 없고 그분들이 다 유출이 되는, 해외로 유출이 되는, 많은 인재들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들이 그만큼 연봉을 많이 주고 뽑아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만큼 한국에서는 인재 부족이 심각한 현상으로 드러날 거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데이터, 그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고 변경하고 좋은 데이터를 만들게 하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수공업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팀 간 협업 부족이 있습니다. AI가 급격히 나오면서 팀 간에 AI를 어떻게 분업하고 분담시키고 이것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업무에 혁신을 일으킬까 하는 데는 아직까지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현상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가용성 부족. 아시다시피 GPU H100이라든가 엔비디아에, 그리고 최근에 나올 H200에 대한 아시다시피 물량 공급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도 이것들을 구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파스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대로 인재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워크로드 지원입니다. 파스 플랫폼에서 AI 워크로드를 사용을 지원하게 되면 AI 자체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지원 앱을 파스 플랫폼 자체에 올려서 AI 자체를 개발하기 쉽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그리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를 지원 서비스를 할 때 파스에 있는 전문가들이 컨설팅이라든가 파스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안함으로 해서 AI를 빠르게, 특히 AI를 이용한 앱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럼 왜 파스인가를 말씀드리면, AI를 저희가 오늘 주제가 K-AI 파스이기 때문에 AI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파스는 AI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와 그리고 민간에서 지금 활성화하고 노력하고 있는 SaaS라든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IoT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의 컴포넌트로서 이 컴포넌트들이 대부분 다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앱의 기본은 말씀드린 컨테이너, MSA, DevOps, CI/CD, 자동화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파스 플랫폼이고, 이 파스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드린 AI라든가 SaaS, 클라우드 네이티브, IoT 이런 쪽에 혁신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비용 전략적으로 앱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동안 AI와 파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파스 플랫폼 업계의 성장을 이루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클라우드 생태계 확산과 대한민국 민간 파스 플랫폼 업계의 발전을 통해 국가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조성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국내 파스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술력과 그리고 자기의 제품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제2회 K-AI 파스 서밋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철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민간 파스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관과 기업이 노력하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 회장이신 KT 클라우드
최지용 대표의 환영사가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최지용 대표님께서는 금일 정부 행사 중복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 불가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 환영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산업협회 회장 최지웅입니다. 먼저 금일 정부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KAI 파스 서밋 2024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파스 시장 활성화 및 산업 확대를 위하여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파스 지원분과 정철 위원장님과 파스 지원 분과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일 행사는 클라우드 기업 외에 공공 및 지자체 공무원, 금융과 의료기관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실제 행사에 사전 신청자 중 약 40%가 공공,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업계 분들이었다고 하니 다시 한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관심과 관련 기술 정보에 대한 공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 수립 이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주요 시스템 70%를 민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클라우드는 모든 산업의 핵심이자 기반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파스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핵심 기술입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KAI 파스 서밋 2024를 통해 국내 파스 기술력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AI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KAI 파스 서밋 2024가 국내 파스를 선도하는 기술 컨퍼런스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속되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AI 파스 서밋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위하여 많은 논의와 준비를 하신 파스 지원분과위원회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클라우드 업계 및 공공, 지자체 공무원 등 내빈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민간 파스 분야의 새로운 시작과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경만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이렇게 축사하는 것과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축사를 간단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정부 또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축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2회를 맞은 KAI 파스 서밋 2024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여 저를 초대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클라우드 산업협회 최지용 회장님, 파스분과위원회 정철 위원장님,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러한 전환 시대의 중심 인프라이고 파스는 클라우드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스는 클라우드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파스의 기술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곧 국내 사스나 국내 인공지능 등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인프라 및 플랫폼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 국내 민간 파스 산업의 활성화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스 지원 분과위원회라는 기업 중심 파스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오늘과 같이 기술 및 정보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K-AI 파스 서밋을 통해 국내 파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간 척박했던 민간 파스 생태계가 확대되어 파스 중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조성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방금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행사에는 많은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그리고 업계에서 참석하셔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서도 K-AI 파스 서밋을 통해 국내 민간 파스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시고 AI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받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사스나 클라우드 기업 전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잠시 이 회의장에 참석하기 전에 파스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 따끈따끈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해주시면은 정부도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담겨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 많고 파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 덩어리가 큰 바퀴가 되고 톱니가 어긋나지 않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파스도 그 바퀴의 중심축이 되어서 잘 굴러가리라 믿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의견 나누시고 그 결과도 저희가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만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민간 상용 파스의 발전을 위해서 이곳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자, 여러분의 큰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나무기술 장현 상무께서 AI 파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기술의 장현입니다. 제가 오늘 기조 강연에서 발표할 주제가 AI 파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활용 전략입니다. 제가 이 파스도 어려운데 AI를 얘기 드려야 되고 디지털 전환까지 말씀드려야 돼서 어려운 기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기술 강연에서 관련된 주제로 많은 세션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가 보편화되면서 AI 모델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그런 AI를 지원하는 파스형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를 지원하는 이런 파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AI와 파스의 시너지 효과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파스 기반으로 AI 개발에 대한 이점,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전환하기 위한 파스 활용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쉽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데브옵스를 지원하고 그 기반하에 AI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사스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손쉽게 배포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기술입니다. AI 모델 개발할 때 실제 이제 파스를 이용하게 되면 구축, 운영, 배포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개발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AI 파스 부분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 인공 AI 관련해서는 이제 파트너십 온 AI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결과를 개선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높은 자율성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스는 인터넷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실행, 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 및 개발 도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AI와 파스가 결합되어지면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 AI 기술은 좀 어렵습니다. 이 AI 기술,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파스를 활용하게 되면 유연성과 확장성이 좋아짐으로써 실제 개발 속도도 증가하게 되고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AI 플랫폼 구축 사례, 금융권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 AI 플랫폼 구축할 때 이제 도전 과제로서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GPU 자원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GPU 자원에 대한 소요 예측이 어렵고 학습의 시간에는 이 GPU 자원이 낭비되는 좀 어려움이,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AI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파스와 함께 사실은 이러한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AI 전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그런 GPU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러니까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MLOps를 도입하면서 이제 기계학습 서비스까지 파이프라인을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AI 모델 개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부분이 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에서도 이제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를 통해 음악 뭔가 추천하는 시스템을 파스 기반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금융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제 금융권 중심으로 신한은행이나 농협은행이나 이미 파스 기반의 AI 서비스를 이미 출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금융권 기관에서 이 파스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정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AI ML 프로젝트는 많은 이슈들, 실제로 구현하는 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인재 부족이라든가 데이터 부족, 그다음에 팀 간의 협업 부족, 이런 인프라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용성이 부족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가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컴퓨팅 리소스 관리가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엣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반의 인프라에 관계없이
ML 모델을 일관성 있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AI, ML 환경을 프로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라든가 자동 확장 등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쿠버네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데브옵스뿐만 아니라 이 머신러닝과 이 데브옵스가 결합해서 MLOps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MLOps가 이 파스와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델의 지속적인 배포와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AI 개발을 하게 되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쿠버네티스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간의 통신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 메시 영역을 구현하는 구현체인 이스티오라든가 로깅 모니터링을 해주는 오픈서치 같은 오픈소스 도구들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ML 파이프라인을 제공해주는 큐브플로우라든가 텐서플로우, 케이스서브, 주피터 노트북 같은 이런 AI를 쉽게 개발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파스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는 사실 물리, 가상, 퍼블릭 클라우드에 관계없이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이외에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컨테이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보면 단일 클러스터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멀티 클러스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자원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 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플랫폼 컴포넌트로서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도구를 설치하고 뭔가 환경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리소스가 뭔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파스에서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프라 전환은 IT 전환이었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에 있는 레거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리프트 앤 시프트 그대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반드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뭔가 그런 환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됐고, 그렇다면 반드시 이 파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파스를 어떻게 도입해야 될까를 좀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확장성이나 가용성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크게 리플랫폼이나 리팩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플랫폼은 기존의 이아스 환경에서 이제 파스로 전환하는 겁니다. 파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파스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컨테이너로만 전환되더라도 클라우드의 장점이 잘 활용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스 코드는 최소화한 형태에서 이제 기존의 이아스 플랫폼을 파스 형태로 변화하는 방식이 리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요. 리팩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해서 코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향으로 바뀌는 거고, 클라우드의 장점이 잘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리팩터 방식으로 갈수록 난이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밸류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리플랫폼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리팩터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환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구상 단계인데요. 전략 구상 단계에서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환경도 분석해야 되고 클라우드 전환 반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리플랫폼과 리피터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리호스트도 있습니다. 리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실은 그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즉 파스로 가더라도 사실은 소스 코드 수정 없이, 즉 웹이나 아스 같은 경우에 변화 없이 그대로 전환하는 방식이 또 리호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플랫폼은 일부 소스 코드 수정이 돼서 그래도 컨테이너에 약간 최적화해서 전환하는 방식이 리플랫폼이고요. 리팩터는 아예 이제 MS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클라우드 도입 전환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지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구축 단계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구축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혁신이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뭐랄까 적응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최적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확산 단계입니다. 일단은 클라우드 파스 형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이 되어졌다면 기존 어플리케이션도 뭔가 이렇게 기존 운영하는 운영 인력이라든가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는 클라우드 파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익숙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즉 그렇다면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이미 많이 느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는 뭐랄까 조금 더 확산해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향으로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서비스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리소스도 자유롭게 확장하고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정지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얘기 드렸고 파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저희 나무기술하고 아코소프트가 같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파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칵테일 클라우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스는 어떻게 보면 이 크게 이제 클러스터 관리와 어플리케이션 관리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클러스터 관리는 뭐냐면 반드시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즉 쿠버네티스는 클러스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니고 여러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멀티 테넌시 기능을 지원해 줘야 되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클러스터 관리인데 이런 클러스터 관리뿐만 아니라 이 파스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관리 부분도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관리는 뭐냐면 기존의 컨테이너를 이미지 빌드하고 컨테이너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CI/CD 기능이라든가 실제 그 모니터링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당연히 제공해 줘야 됩니다. 즉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위한 개발 운영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쿠버네티스를 가는 이유가 뭐랄까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즉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형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EKS나 AKS, GK가 있고 혹은 온프레미스에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혹은 VM 인프라를 받아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프라에 관계없이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성된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고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에서는 당연히 이런 멀티 클러스터 관리, 멀티 테넌시 보안, 통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멀티 클러스터나 멀티 테넌시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면은 개발 운영 검증 이런 형태로 분리될 수 있지만 아니면 실제 서비스 용도 역할별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분리돼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된 구성된 클러스터를 단일 컨트롤 플레인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뭐랄까 베니핏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의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접속해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AWS EKS의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애저에 AKS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 각각의 콘솔에 가서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멀티 벤더 혹은 온프레미스에 구축되어 있는 클러스터 즉 하이브리드 형태도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둬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 운영, 배포할 수 있는 격리된 논리적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워크스페이스 할당받으면 그 할당받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데브옵스 환경, 그 CI/CD 환경 구성할 수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도 있고 실제 AI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런 그 화면 캡처된 부분인데요. 클러스터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빌드 배포,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구성 조회 등에 대한 이런 화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가 2017년도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플랫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최초이긴 하지만 어떻든가 글로벌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국산 파스 제품이라고 조금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는 상당히 너무나 좀 빠른 시기에 저희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한테 컨테이너 얘기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때 쿠버네티스 얘기하고 MS 얘기하게 되면 사실 좀 많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 3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금융권 중심으로 이제 파스를 많이 도입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파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에 대해 알고 있고 파스가 점차적으로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도 점차적으로 시장의 니즈에 받아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에 밖에 보시면 이제 부스도 있고 저희가 전시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콘솔 화면에서 직접 AWS EKS를 프로비저닝하는 이런 클러스터를 직접 만드는 생성하는 기능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제 로깅이나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되고 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앞단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조금 쉽게 도와주는 것을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플랫폼은 즉 파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공지능 기술 기원을 위한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파스를 도입함으로써 종속되지 않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쉽고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나 AI 어플리케이션, 사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CI/CD 환경을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한 그 외에 다른 여러 오픈소스들이 있습니다. 이스티오도 얘기했지만 이스티오, 프로메테우스, 오픈소스 관련된 여러 오픈소스들 잘 인테그레이션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리,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저희 파스인데 당연히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현하려면 파스를 당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고요. 이런 많은 오픈소스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나 이런 관련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도구들 혹은 뭔가 빅데이터 관련된 뭔가 컴포넌트 도구들, 오픈소스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저희 이제 파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그 기반하에 뭔가 개발하고자 하는 뭔가 기업, 뭔가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굳이 그 인프라 환경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리소스를 투입하고 비용을 투입하지 말라는 거죠.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즉 이런 상용 파스에서 그러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발전해가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파스를 활용하게 되면 좀 실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스를 도입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장현상 군님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파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말씀 되새겨 봅니다. 자, 다음은 멘텍솔루션 이진현 상무께서 AI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일으킨 파괴적 혁신과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멘텍 이진현입니다. 제가 좀 제목이 자극스럽죠. 파괴적 혁신인데 이제 도대체 뭘 파괴를 해야 되는지 한번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뒷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어떤 파괴적 혁신이 됐는지는 제가 사례 중심으로 4개 정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민간 기업, 공공 뭐 다 있습니다. 금융도 있고. 그래서 그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용어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오늘 주제는 이제 네이티브잖아요, 그죠? 네이티브는 또 뭐고? 그 갑자기 또 파스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간에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이제 세션을 발표했던 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파스를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8년째입니다. 8년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아스 대비 성장이 더딥니다. 파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불편해 하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한 백엔드 구조, 뭐 AI,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백엔드 구조, 이 백엔드 구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 있어요.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도대체 왜 가는지, 앞서 이제 남부 세션에서는 가면 좋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파괴적 혁신을 제공했고 실제적으로 도입한 어떤 기업들, 금융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어떤 혁신을 받는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뭘로 정의를 하냐면, 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우리가 그동안 구매를 해왔잖아요, 그죠? 이 구매를 해오는 방식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IaaS 위주예요.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은 자원을 내가 자동으로 할당받는 이 IaaS 위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하드웨어 자원만 필요한가요? 그렇진 않죠. 소프트웨어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우리가 자동으로 할당받는 개념으로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앱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클라우드 친화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친화적인 거죠? 자, 클라우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자들이 앱을 하나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플랫폼에 탑재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라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최적화된 앱을 개발하는데, 지금은 개발자들이 어떠냐면 이게 도대체 개발된 게 어디에 탑재될지 몰라요. 플랫폼이 자꾸 바뀌거든요. 온프라미스를 하라 그랬다가 뭐 다음날 됐더니만 갑자기 뭐 저기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그랬다가 퍼블릭 클라우드 기껏 갔더니 1년도 안 돼서 비용 많이 나오니까 다시 온프라미스로 다시 오자. 자, 이럴 때 개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앱을 수시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못 해먹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플랫폼은 자주 바뀌네, OS도 자주 바뀌네, 패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일에 매달릴 게 아니고, 아예 하나 개발되면 플랫폼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앱이 구동 가능한 아키텍처로 우리 앱을 설계하자. 더 이상 이제 추가 개발하지 말자. 새로운 개발을 했으면 했지 기존 앱을 추가 개발하지 말자.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앱에, 애플리케이션에 중점되어 있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파스는 뭐야?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죠?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체, 구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구현체가 바로 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aaS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상화 기술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이 바로 파스다. 이렇게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스가 그럼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네.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든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현할 수 있는 구현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걸 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던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개발자 생산성을 높이겠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호환성을 가져가겠다,
MS에 적합한 그릇이다.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종속성에 대해서 내가 해방을 하고 싶다. 허구한 날 플랫폼 바뀔 때마다 개발하기 싫어. 자, 이런 이유로 파스를 도입을 했는데 여전히 이 좋은 것을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간 이쪽을 하면서 왜 주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있더라, 기존 레가시에 익숙하더라, 그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인식이 부족한 거죠. 왜 도입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가 왜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또 도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없네.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한 인력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 뽑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자,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거 못 쓰겠네. 자,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레가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물리에서 가상으로 갔을 때는 크게 이질감이 없었어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물리 머신에서 작업하나 가상 머신에서 작업하나 작업 내용이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컨테이너로 오게 되니까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VM은 VM 자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죠? VM 자체로 존재를 하는데 컨테이너는 어때요?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컨테이너를 못 만듭니다. 즉 VM은 빈 껍데기 VM으로 존재가 가능하지만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없으면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도 생각하겠죠. 그러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인가 VM과 같은 인프라인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누가 관리해야 돼? 이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를 애플리케이션을 인프라의 형태로 단순화시킨 게 바로 컨테이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컨테이너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제 불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지만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혁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인식 부족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공공기관들 만나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작년, 올해 뭐 여러 차례 강연을 해왔었습니다. 대부분은 몰라요. 왜 도입해야 돼?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왜 공표했는지 이제 이유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인식 부족, 그다음에 이게 어떤 혁신을 줄 수 있는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인식 부족한 상태에서 솔루션을만 자꾸 이제 들이미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이 파스에 관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한 모든 국내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다 와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서 수요는 정말 많아졌어요. 수요는 많아졌는데 이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너무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보 운전자의 사고 트라우마가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도 모르고 딜리버리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초보 운전자들의 어떤 교통사고 나는 이런 일들을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대부분 오픈소스입니다, 그죠? 대부분 오픈소스로 스택을 올리다 보니까 뭐 고객 입장에서는 야, 오픈소스 가져와서 이렇게 스택 올리면 제품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어? 오늘 이제 우리가 주최한 분들이 다 민간 어떻게 보면 업자거든요. 야, 민간 업자의 솔루션을 왜 돈 주고 사야 돼? 그냥 우리가 인하우스로 여기 비슷하게 스택 올리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못 쓰겠네, 앞으로 하지 말자, 고생스럽다, 컨테이너는 VM하고 다르니까 너무 힘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결과가 요게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RFP는 옵티머스 프라임을 RFP로 내놨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뭐가 짠 나타나냐면 딜리버리는 저게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조를 부어서 내가 옵티머스 프라임을 만들겠다 했었는데 결과는 이제 5만 원짜리 장난감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거봐, 왜 갔어? 물리머신이 짱이야, VM이 짱이야. 왜 굳이 고생스럽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 하지 마, 앞으로. 라고 이제 회방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불길은 못 막습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초연결 AI 빅데이터가 중심이 되어 가고 있죠. 자, 이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ABC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ABC입니다. A, AI, B, 빅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맨 처음에 구축을 해왔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을 하려니까 더 이상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클라우드. 자, 요렇게 주축을 이루겠는데 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위에 구축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40초짜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typical Kubernetes setup, you have what are known as master nodes and worker nodes. When you create a Kubernetes cluster, it comprises several nodes. The most crucial among them is the master node. Think of the master node as the management element that oversees everything. Just like I mentioned about virtualization tools that manage the entire system, the master node serves a similar purpose for managing the container workloads. Then there are worker nodes, which actually run the user's applications inside what are called pods, a collection of containers. These pods package up the containers to run the applications. The operation of these pods on the worker nodes is what we refer to as the worker node being. 자, 저랑 똑같은 분이죠, 그죠? 접니다. 이거 제가 영어 잘한다고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대충 보면 쿠버네티스 아키텍처가 이런 거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인도 발음으로 아주 굉장히 유창스럽게 이제 저랑 제가 마치 영어를 하는 것처럼 영어를 하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모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AI가 제 목소리를 학습을 해요. 그리고 스크립트 없이 즉시 영어로 변화를 한 겁니다. 마치 제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AI가 뭐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이렇게 저희 해보니까 앞으로 해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30분짜리 풀 버전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목소리하고 톤, 저의 목소리 빠르게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AI가. 자, 그러면 이러한 AI들이 여러분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AI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게끔 뭐 VM에 올릴 수도 있고 물리머신이 있는데 굳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에 올리느냐, 파스 플랫폼에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번에는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찝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참여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AI 프로젝트를 할 때 세 종류의 관계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엔지니어가 존재하고요. 이를 사용하는 현업에 있는 컨슈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떻습니까? 유저들한테는 가치 전달을 해야 됩니다. AI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측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AI를 하기 때문에 그 예측에 대한 가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끊임없이 플랫폼 엔지니어한테 뭔가 요구를 합니다. 자원을 달라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그것도 수시로. 얼마나 수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을 짜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10개를 진행하면 하나 성공합니다. 9개는 다 벌어야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요구사항을 플랫폼 엔지니어한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너무 많이 던지니까 이게 좀 워워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플랫폼 엔지니어는 사용자들과의 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된 서비스, 퍼포먼스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유저는 플랫폼 엔지니어로부터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해 달라고.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연구 개발과 운영자들 간에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거 계속 만들래.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야, 표준화하는 거 좀 써라. 표준화된 거. 엉뚱한 거 자꾸 쓰지 말고. 자, 여기에 타협점으로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데브옵스와 ML옵스예요. 자,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표준화된 거를 제공해 주려니까 어때요?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배포 방식을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뭐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미들웨어가 됐던 보안 솔루션이 됐던 뭐가 됐든, 자,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표준으로 인프라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기술은 컨테이너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우리는 제공해 주겠다는 거고, 네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걸 내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못 해주니까 자동으로 프로비전의 형태를 제공해 줄게. 그게 바로 이제 파스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협점에 의해서 나온 MLOPS와 그다음에 DevOps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유일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빅데이터와 AI 개발에 필요한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인프라를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제공하는 가치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나무 기술에서도 우리 장현 사모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걸 하나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가장 많은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부 구조를 다 뜯어보잖아요. 전부 다 쿠버네티스 환경. 쿠버네티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엔진이잖아요, 그죠? 컨테이너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래서 다 쿠버네티스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챗GPT 자주 사용하시죠? 오픈 AI에서 개발한 그 밑에 하부 구조가 전부 다 파스 형태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관된 어떤 이미지를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됐든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일관된 어떤 이미지 형상을 즉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또 좋은 게 자원 관리를 다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자동화된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저희 고객 중에서도 2달에 한 번 분석 작업을 돌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280코어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온프라미스에는 이게 없어요. 자원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이브리드 구조로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컨테이너를 확장을 합니다. 컨테이너가 좋은 점이 인프라가 달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모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해서 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다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한 파괴적 혁신과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을요, 제가 한 장의 장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한 장으로 정리할까 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징이 크게 4가지입니다. 개방성. 개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종속 안 될래, 나는. 너 그 인프라가 네가 얼마나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종속 안 될 거야. 난 독립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개방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표준화. 이제 컨테이너로 모든 앱을 표준화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배포하고 확장이 필요할 때 빠르게 확장하고 장애 났을 때 빨리 처리하는 이런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첩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동화입니다. 장애 처리하는 거 자동화, 배포하는 거 자동화, 그다음에 확장하는 것들 모든 행위들을 다 자동화.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용 절감. 두 번째는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에요. 그래서 배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거의 한 300% 정도 늘어나고요. 특히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발자들이 이 반복 작업을 다 자동화함으로써 한 100배 이상의 어떤 반복 작업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 중심으로 이런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4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D 운송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경기 버스, 대원 버스 이렇게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송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유닉스를 쓰다가 원래는 이제 U2L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자, U2L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다 새로 재개발을 해야 되죠. 차세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세대를. 근데 차세대할 비용이 요즘 이제 운송회사가 어렵거든요. 차세대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렇게 해서 마침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자, 그러면 새로운 리눅스 머신이 들어왔고 성능은 일단 10배 이상 좋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존 앱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기존 앱을 자바기 때문에 수정 안 해도 리눅스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문제는 과거의 JDK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 10년 전에 JDK를. 새로운 리눅스 OS는 과거 10년 전의 JDK를 탑재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컨테이너화를 한 겁니다. 그냥 컨테이너. 과거의 JDK를 컨테이너에 다 담아서 그 컨테이너를 새로운 OS에 올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ERP 업무나 배차 관련한 어떤 정보들 뽑아내는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열대 시간 걸렸다. 그러면 이게 한두 시간 만에 모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8배 성능 향상을 가져왔고요.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운영 비용이. 상용 와스를 오픈소스 와스로 다 바꿔버렸어요. 오픈소스 와스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아주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그러한 인프라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보니까 기사들이 차량에 대한 배차 정보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시로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와스가 많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지금은 어느 임계치가 되면 알아서 그냥 오토스케일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운영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 고객은 그러니까 운송 ERP입니다. 이게 운송 ERP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과 같이 패키징을 해서 그걸 또 다른 운송국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일뱅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현대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차세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현대화는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차세대가 있고 현대화가 있는데 요즘에 현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세대를 여러분들 그동안 왜 해오셨죠? 10년에 한 번씩 차세대 하시잖아요. 주기가 짧아져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는데 차세대를 왜 하느냐고 제가 고객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에 1명은 다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100에 10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OS가 더 이상 패치가 안 나오니까 보안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세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새로운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새로운 OS가 들어옵니다. 그럼 기존 앱을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올리죠. 못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새로 개발해야 되겠네. 그래서 1년, 2년 차세대 프로젝트를 띄워서 새로 개발을 합니다. 그죠? 산출물을 내놨어요. 현업들 의견을 듣습니다. 현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성능은 좋아졌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안 바뀌었네? 소프트웨어가 이게 재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세대를 해서 몇백억, 몇천억을 쏟아부었는데 현업들한테 들은 얘기는 성능만 빨라졌다는 거 얘기 말고는 피드백 듣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이 똑똑해졌어요. 이런 차세대를 왜 하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새로운 노화된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고 새로운 OS가 들어왔는데 기존 앱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간단합니다. 컨테이너화 시켜버리면 돼요. 컨테이너화 시켜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환경 변수들 컨테이너에 다 집어 넣어버리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새로운 OS 올려도 상호 비종속적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돌아갑니다. 오일뱅크가 그렇게 현대화를 진행했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비용을 많이 줄였냐? 프로젝트 비용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기간, 여러분들 차세대하면 한 1년 걸리잖아요, 그죠? 여기 8개 업무 컨테이너로 전환하고 새로운 그 장비에 올리는데 1개월 하고 2주, 1.5개월이네요, 그죠? 1.5개월 몇 명 투입했나? 3명 투입해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고 여기는 또 지금 AWS로 거의 이관을 하고 있어요. AWS 이관하는데 여기서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이 아주 극강으로 발휘가 됩니다. 기존에 VM이나 물리머신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AWS로 가면서 앱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 결정을 하셨거든요, 고객분께서. OS를 AWS에서 제공해주는 아마존 리눅스를 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앱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화된 것들은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여전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컨테이너로 된 거는 지금 2주 만에 마이그레이션 다 끝나고 현재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공해주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소방공제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차세대를 해야 되나 현대화를 해야 되나 고민한 끝에 기존 VM에서 돌고 있는 워크로드들, 업무들을 죄다 컨테이너로 하고 현대화로 진행했던 겁니다.
여기도 거의 2달 만에 다 끝냈고요. 여기는 이제 고객분이 뭐 어떻게 좋아졌냐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고객분 혼자 다 하십니다. 개발 기획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그 업무 로드가 4분의 1로 줄더라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컨테이너가 앱의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DB가 뭐가 되든 미들웨어가 뭐가 되든 똑같은 방식으로 다 설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필요한 리소스가 필요 없고 외부 인력 필요 없고 본인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더라. 그러면 CI/CD로 인해서 모든 빌드 배포를 다 자동화를 해버리니까 뭐 알아서 개발자는 기세 올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 소프트웨어 소스를 가져와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거는 알아서 다 해주더라.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그래서 인력이 4분의 1로 준 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4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어떤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 그 파스 분과위원회에 있는 그 회원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CMP도 있고 오픈스택도 있고 그 솔루션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 1차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어떤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계열사한테 어떤 할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VM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리소스를 할당해 주는 데 있어서 민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VM 같은 경우는 VM 껍데기만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껍데기만 제공해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니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베이스, 보안 업체, 그다음에 툴 업체, 미들웨어 업체 다 불러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서 3주 정도 걸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자동으로 다 필요한 것들을 배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 환경으로 배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고도화 사업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한 파스 솔루션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파스 솔루션을 기존의 오픈스택과 연계를 해서 클러스터 자체, 개발 환경 자체를 자동으로 프로비전하는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자, 지금은 그러면 개발 환경 꾸리는데 얼마 걸리느냐? 과거에 3주가 걸렸으면 지금 1주면 끝납니다. 3분의 1로 기간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민첩한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세션을 마치고요. 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또 부스도 있고 하니까 오시면 뭐 오늘 주제 말고 뭐 다른 주제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진현 상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쉬운 설명이었는데요. AI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만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혁신적인 실제 사례까지 경험담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온 박윤지 대표께서 DX 대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 네이티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클라이온의 박윤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가실 텐데요. 이후 오후 세션에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의미 있는 뭔가 좀 많은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그리고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컨셉, 그리고 그 컨셉을 어떤 식으로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상위 수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AI를 기반으로 고객의 DX 전환을 스위치 온 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전에 저는 LG CNS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994년도 딱 만 30년이 됐네요. LG CNS에 입사를 해서 IT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30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하고 굵직굵직하고 엄청난 변화의 모멘텀들이 몇 번 있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인터넷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혁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이폰이 촉발한 모바일 혁명,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AI 혁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이 왜 엄청난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이전에 이걸 지금 이 이후와 이 이전은 굉장히 달라지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모바일 폰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와 AI도 이걸 한번 도입을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밸류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이전의 프랙티스로 전혀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관점, 여러분들의 DX 관점에서는 엄청난 혁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 네이티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강요하고 있냐, 결정을 강요하고 있냐면,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 네이티브 세상으로 참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목격할 것이냐. 남들이 앞서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면서 아까 멘텍의 부사장님 말씀하신 엄청난 효과를 누리는 걸 목격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를 주도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결정을 지금 강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그럼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이냐, 또는 내가 리딩할 것이냐, 그리고 AI 네이티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고, 그 고민에 자그마한 단서를 드리는 어떤 세션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실 거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실 거라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곽일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사실 우리나라가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진국이었거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미 2010년 초반부터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을 했고, 저희 나라는 사실 코로나가 활약하던 2020년대에 들어서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의 IaaS 위주의 뭔가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이 뭔가 맞지만 옷에 맞지 않는 옷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있었고, 이 부분의 사실 핵심은 클라우드 인프라의 IaaS 위주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를 정말 잘 활용함으로써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모멘텀이 23년 5월에 공공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머스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언이 되었다. 그러면 자, 아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실 거고 앞으로 들으실 텐데 똑같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서버나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 자원들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쓰겠다라고 하는 인프라 포커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프라 포커스의 관점도 굉장히 밸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인프라가 고가형성이 되고 굉장히 유연해지면 우리 어플리케이션도 고가형성과 유연함을 따라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서 포커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혁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부 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플리케이션 포커스이고,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부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하는 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데브옵스 관점에서는 같은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사실은 온프레미스 환경은 하드웨어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OS나 등등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떤 식으로 구동할 거냐에 대한 모든 관점을 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디플로이하고 내가 관리해야 됐다면 IaaS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하드웨어의 유연성, 종속성이 떨어지고 하드웨어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버 도입하려면 보고
보고에서부터 실행될 때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서버 선택만 함으로써 만들어지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하드웨어,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유연해지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이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속성이 제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CentOS가 EOS가 되죠.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CentOS를 뭘로 바꿔야 되냐, 로키로 가야 되는 거냐, 뭘로 가야 되는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선이 되었더라면, 모더나이즈가 되어졌더라면 그 고민은 이렇게까지 깊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고객들에게도 빠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왜 해야 되냐는 관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려고 하시는 고객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채용하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특정 카드사의 경우에, 카드 고객의 경우에 민간 클라우드를 쓰고 계셨는데요. 해외 클라우드를 쓰고 계셨는데 그 비용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굉장히 1.5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50억을 쓰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죠. 자, 근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내리는 비용이 몇십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내가 유연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더불어서 내가 더 유연하게 다른 클라우드 또는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뭔가 고가용성과 확장성을 더 내가 옵티마이즈 하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의 기반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역동성, 유연성, 그리고 이식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끌어내고 있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애플리케이션과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유연해진다. 라고 제약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개발자였을 때 제가 들었던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스템 구축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가장 아주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었는데 게시판 위주의 3개월 걸립니다 라고 했더니 고객분이 무슨 소리냐, 15일 만에 나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니 시스템이 자판기에 캔커피도 아니고 어떻게 15일 만에 나오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으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5일 안에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 위주로 해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30여 년의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해왔던 어질러티 그리고 굉장한 어떤 속도, 타임 투 마켓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디지털 혁신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인데요. 그 부분이 가능하게 하는 저변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고 부르죠.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데브옵스 CI/CD라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굉장히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MSA와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존에는 모놀리식 방식이라고 해서 UI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DB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레이어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요. 그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에 엮여져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을 해왔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 UI도 쪼개고요. 웹 서비스도 쪼개고 DB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마이크로한 서비스 형태로 분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의 어떤 연속성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동기식, 비동기식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왜 해야 되냐,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소규모로 독립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딘가가 고장이 났을 때 좀 가볍고 빠르죠. 그리고 어딘가가 고장이 났을 때 걔만 빠르게 수정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비교적 낮다. 그리고 굉장히 루슬리 커플드 되어 있기 때문에 API 호출 방식으로 루슬리 커플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장애와 다른 쪽의 서비스와 연관관계를 줄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놀리식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만약에 B가 고장이 나면 A부터 B까지 내려오는 모든 경로를 다 검토하셔서 결국은 B를 수정하고 전체를 빌드해서 다시 배포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융권이나 이런 대형 시스템들은 밤에 다운타임을 두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고치게 되면 사실은 쪼개져 있는 B를 정확하게 핀포인팅해서 걔만 수정하고 걔만 배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시 배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른 장애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이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해상 무역에서 세계의 어떤 경제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배에 이렇게 저렇게 적재를 하다 보니 많은 걸 실을 수가 없었고 파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항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컨테이너가 도입이 되면서 표준화되고 굉장히 정교하게 되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물의 항구에 체류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이 코스트로 연결이 되어져서 해상 운송비의 60% 이상의 절감을 가져온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의 컨테이너도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SA로 뭐 크든 작든 간에 쪼개놓은 어떤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실어서 배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컨테이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OS 그리고 하드웨어 독립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되고 운영이 될 때는 하드웨어, 어떤 서버나 어떤 클라우드에 다 적용 가능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의 클릭으로 미국에 배포하건 또는 영국에 배포하건 우리나라에 배포하건 배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식성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장점일 텐데요. 저희 고객사에도 3개월 단위로 트래픽이 거의 100배 단위로 증설해야 되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클라우드 IaaS 위주로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한 일주일 전부터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럼 요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어떻게 증설시키고 어떻게 하자 계획하고, 그때 딱 긴장해서 오토스케일링 시켜놓고 모니터링 하다가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동접수가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되면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걸리냐면 로그인에서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로그인 서비스 페이지를 마이크로 서비스하게 쪼개놓고 그 로그인을 받아주는 컨테이너들을 여러 군데 띄워 놓는다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객사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방식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단위로 그러니까 파드라고 불리는데요. 파드들을 100배 증설시켜서 빠르게 회수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 자원의 고가용성과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차세대를 왜 하냐면 하드웨어가 노후가 되고 OS가 노후가 되고 그리고 기술이 노후가 돼서, 예전에 저는 이제 코볼로 시작을 했는데요. 코볼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엔지니어 못 구하니까 10년 지나면 자바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지나면 뭘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개발 방식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걸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고 또는 붙여보고 싶지만 이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언어의 종속성, 하드웨어 종속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게 되면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신기술을 같이 적용 가능하다. 컨테이너 단위로 적용 가능하고 서비스 단위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기술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CI/CD, 그러니까 continuously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꼭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CT, continuous testing이 없다면, 상시 테스트가 없다면 CI/CD는 재앙이다라고 저는 심지어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배포하는 거 좋습니다만 빠르게 개발하고 빌드하고 거기에 테스트를 때리고 배포를 해야지만 완결한 어떤 서비스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CI/CD를 고려할 때 항상 CT를 고려해야 되는 게 최신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플랫폼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CI/CD나 또는 MSA나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옵저버빌리티를 하기 위한 모든 체계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갖춰 나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트너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플랫폼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오픈소스들을 빠르게 적용하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뭔가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얼마나 잘 적용할 것이고 할 것이냐가 그 기업의 핵심적인 어떤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비슷한 어떤 플랫폼들, 뭐 예를 들어서 개발 형상 관리라든지 데브옵스라든지 또는 컨테이너 관리, 그리고 나아가서 이 어떤 기반이 되는 플랫폼 위에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상시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사스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더스트리얼 어떤 플랫폼으로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앞서 조금씩은 빨리 끝내주셔서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분야일 것 같은데요. AI 이노베이션, 즉 AI 네이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2021년 2월에 AI 공학 석사를 취득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AI는 실생활에 적용되고 뭔가 파괴적 혁신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멀었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교수님들의 반응이셨어요. 그런데 그해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시작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생산성과 품질 혁신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라고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까다롭다라고 하는 맥킨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9월에 모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의 AI 일상화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공공에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어져서 많은 공공 고객분들이 저희에게 생성 AI 또는 AI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되게 좀 그럼 AI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AI는 이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Swear to God, I'll dismantle you. I'll soak your motherboard. I'll turn you into a wine rack. How many ounces a day of this gobbledygook am I supposed to drink? We are up to 80 ounces a day to counteract the symptoms, sir. Check palladium levels. Blood toxicity, 24%. Check the heart. Query complete, sir. Anton Vanko was a Soviet physicist who defec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63. However, he was accused of espionage and was deported in 1967. His son, Ivan, who is also a physicist, was convicted of selling Soviet-era weapons-grade plutonium to Pakistan and served 15 years in Kopias prison. No further records exist. So, I'd like to run one last sim before we pack it in for the night. This time in the shape of a Mobius strip. Invert it, please. Processing. Right, give me the eigenvalue particle factoring in spectral decomp. That'll take a second. Just a moment. And don't worry if it doesn't pan out. I'm just kind of... Model rendered. 네, 제가 굉장히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은 부분을 보고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고 그리고 현실화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AI 서비스는 자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스는 뭘 해주냐면 멀티모달 기반,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 이미지 등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내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주죠. 예약해줘, 어디 좋은데 예약해줘, 뭐 예를 들어 홈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뭐 해줘, 다 해주죠. 그리고 대화를 통한 공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당신 뭐 포이즌에 노출됐어, 또는 뭐 심장이 안 좋아,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코딩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고객 상담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보이스로 상담 가능하냐, 리스크를 예측하고 감지하는 게 가능하냐, 투자 상담 되냐, 또 아웃바운드 영업 되냐, 그리고 뭔가 다국어 서비스는 너무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는 이미지나 동영상 제작 이런 건 다 달리 같은 걸 써보셔서 다 되는 걸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자비스가 우리 눈앞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I가 앞으로 불러드릴 혁신이 어떤 모습이 될 거고, 여기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고객은 AI 드리븐 UX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는 뭔가 마우스 패드 또는 키보드 방식을 통해서였다면 앞으로는 보이스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IoT 센서와의 어떤 뭔가 모니터링, IoT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또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AI와 인터페이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검색 또는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이나 케어를 받거나 또는 내가 못내 미납 요금이라든지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런 액티비티들을 AI를 통해서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자비스와 같은 아이들을 AI 에이전트라고 불립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가 호출해야 되는 타겟이 되는 시스템들, 뭐 국세청의 뭐 홈택스라든가 또는 정부 24라든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들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AI 네이티브 서비스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타겟이 되는 타겟이 되는 포털들, 서비스들, 데이터와 그리고 AI가 학습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는 API로 구성되어진 그런 포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기존에 있던 서비스 포털들이 AI 네이티브로 진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앞으로 언젠가, 이게 빌 게이츠가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모든 인간들의 컴퓨팅의 어떤 프랙티스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이제 굉장히 좀 공감하는 편이고 4O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고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POC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보다 성과들이 나는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타겟이 되는 서비스의 다양한 API들을 API가 스스로 인지해서 호출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와 인터액션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우리 서비스 홈페이지,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예약 서비스들, 민원 서비스들이 많으신데, 그걸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요 3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예를 들어서 게시판과 첨부 파일 형태로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일일이 다 AI가 열어보거나 또는 이걸 위해서 RAG 구성을 다 해놔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2번째, 이미지 위주예요. 물론 AI가 이미지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많은 이미지들로 홈페이지와 서비스에 대한
대한 안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화 되어지기가 아직은 좀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예약 서비스들이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굉장히 잘 모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약 서비스를 AI가 불러서 나 어디 수목원 예약해줘, 내지는 나 저기 용산역에 있는 무슨 회의실 예약해줘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API화 되어 있지 않고 하드 코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AI로 서비스를 하게 하려면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저는 그게 AI 네이티브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네이티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데 가장 하단에 보면 머신 리더블 콘텐츠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아까 더 이상 게시판의 첨부파 형태로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키트리 형태로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나 표보다는 텍스트 위주로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MSA와 API 얘기가 나옵니다. MSA로 서비스들이 분리되어져서 API화 되어져서 컨테이너로 배포가 되어질 때 그런 부분들이 AI가 읽어들여서 나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실행될 수 있는 요건,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좀 시간을 썼네요. 맺은 말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혁신 그리고 엄청난 변화의 모멘텀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에 보면 크레바스라고 하는 깊게 갈라진 틈이 있거든요. 이 크레바스는 작게는 뭐 10m짜리도 있고 크게는 100m 폭도 있어요. 근데 이 크레바스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크레바스 이쪽에 있던 사람은 저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하나 어떤 혁명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 이 틈이 점점 더 커지기 전에 크레바스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노력하실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은 전문 업체들이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연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여야 하는지, 왜 AI 네이티브여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핵심 기술들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아 AI 파츠 서밋 일부 강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화면에는 설문조사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보다 나은 행사를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QR코드 촬영하시면 되겠고요.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점심시간이 이어집니다. 오후 1시 1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식사는 선착순 참여자 대상으로 총 200인분입니다. 준비한 식사가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행사장 밖에는요, 국내 파스 전문 기업이 운영하는 부스가 운영 중입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1시 10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